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가 갑자기 일제강점기가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고1 내신한국사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의 과정으로 먼저 임해주고 그 다음에 3월 내신 개강이 된 이후에 편집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부터 다는 못 갑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의 대략 60-70% 정도의 퀄리티는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양지해주고 이번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리액션이 필요해요. 자, 가보자고요. 자, 무단 통치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1910년대요? 20년대요? 10년대입니다. 1910년대의 무단 통치 방식은 굉장히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빡세고 억압하고 탄압의 키워드가 바로 무단 통치였죠. 1910년대에 있었던 이 무단 통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꼼꼼하게 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가볼까? 첫 번째, 자, 무슨 병 경찰 통치였죠? 헌병경찰. 와우, 헌병 경찰 통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헌병 경찰 통치는 군인이 심지어 치안 유지에 참여했다는 게 얼마나 혹독하고 억압의 상징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는 것 말고도 우리는 그 이상을 가야 돼요. 폐지되었던 태영령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모습들이에요. 야, 태영령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만큼 19세기까지 자행되었던 이 야만적인 채찍질, 곤장형 이런 것들이 원래는 가보격 때 폐지됐는데 이것이 부활됐다는 느낌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이거는 사법 절차 없이 한국인들의 한정에서 즉결, 즉 즉시 사법권을 일개 순사나 경찰 따위가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처분권? 즉결 처분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를 한번 가볼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론, 출판, 집회,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 안 됐다? 보장이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한번 배웠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20세기 초에 이미 완수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따위가 보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우리 한국인들에겐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에겐 처음 배우는 파트네요. 바로 써보세요.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출판사마다 다른데 1912년경에서 보통 1918년 혹은 19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경제 파트 중에 하나고요. 토지 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독부의 1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듣거라. 앞으로 너희들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조선이 갖고 있었던 그간의 토지 문서들을 최신식으로 정리함을 우리 일본 제국이 너희들에게 선사해 주겠다 라면서 시작한 게 이 토지 조사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귀속으로 갖고 있었던 재산들, 예를 들어서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총독부에 제때 신고만 하면 그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부터거든요.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가 되지 않았던 토지, 즉 우린 이런 토지를 미신고 토지라고 합니다. 이 미신고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이거 한국인들에게 돌려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됐냐? 바로 무슨 덕부로?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총독부로 넘어가게 된 이 미신고 토지는 또한 여기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일제가 1908년경에 세웠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부동산 회사거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 우리 현장 강의에 있는 친구들 정말 잘 대답해주고 있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 때 배우겠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경에 만들어지고 실제로 1926년경이 되면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걸로 유명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미신고 토지가 넘어갔고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일본인 지주에게 넘기거나 혹은 같은 한국인이지만 친일파 있지 않습니까? 이 친일파들에게 미신고 토지를 헐값에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 조선반도에 있었던 토지들이 이제 총독부의 지세 수입으로 넘어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화통치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는 억압의 상징이었고요, 탄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10년 동안 탄압을 받다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현장 강의 친구들, 지렁이도 밟으면 뭐한다? 꿈틀댄다 라는 생각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있었던 단일 규모만 봤을 때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인데요.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운동?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좀 적응이 될 거예요. 하얀색은 기초 기본이 되고 빨간색은 심화, 파란색은 상위권, 노란색은 극상위권 학생 전형이고 선생님이 봤을 때 노란색은 이번 내신 5등급제 개편에 따른 09년생 기준으로는 1등급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제가 봤을 땐 2등급 정도는 돼야 돼요. 이 3.1 운동의 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1등급 노란색으로 안 가는 편이에요. 1919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3.1 운동 때문에 이제 일제가 놀라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놀라게 되면서 야, 이 한국인들이 우리가 탄압만 했더니 이들이 반항할 줄도 안 해. 안 되겠다. 이제 조선인들에게 조금 더 세련되게 잘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통치에 내재된 속성은 잘해준 척만 한 거고 실질적인 삶을 달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통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이 헌병경찰 통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는 군인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만 치안 유지에 담당하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경찰제를 일반 혹은 보통 경찰제도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일반 경찰 그리고 보통 경찰 제도의 특징은 이제는 1910년대랑은 다르게 치안 유지를 군인이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일반 경찰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그 진짜 속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를 보면은 참고 자료로 많이 언급되는 편인데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자료들을 보면은 당시 무단 통치 때 경찰관의 숫자가 대략 8,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1920년대가 되면요, 일제가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감시와 탄압을 담당했던 일제 순경, 경찰관의 숫자가 오히려 증가되는 면모를 보여줘요. 교과서에서는 1920년대 경찰관의 숫자를 23,000에서 추정치 24,0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단통치, 지난 시간에 이 무단통치 시절 때 언론과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화통치 때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이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 와서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우리의 대표적인 인쇄 매체, 신문 기관들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겠네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뭐에 대한 자유? 시위에 대한 자유죠. 하지만 이 문화통치가 아무리 한국인들에게 잘해준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된 건 맞지만 그 실질적인 예시를 보자면 일제 총독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얼마든지,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자, 무슨 집이 가능했습니까? 편집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심지어는 그 신문이 마음에 안 들면 휴관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총독부에 걸맞는 기사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문화통치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세 번째 사례는 이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내신 기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이때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 이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치안유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거나 시중에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1920년대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 치안유지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1등급 전형 갈게요. 치안유지법은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현명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비고일 한국사를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강의 친구들보다 뛰어날까?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연도는 몇 년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손을 들고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 친구 몇 년으로 알고 있나요? 1925년. 여러분 진짜 저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 친구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를 합격한 친구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고1 내신 한국사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좀 생긴 친구겠죠?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치안유지법의 연도는 1925년으로 확정적으로 기억해줘야 되고, 저는 이 부분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1등급의 유명한 선지로 나오게 될 거, 시기 문제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되는 게 1910년대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잖아. 근데 20년대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사업이 시작돼요. 그게 그 유명한, 써보세요. 무슨 미? 산미? 정확합니다. 증식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산미 증식계획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말하는 산자가 무슨 산자일까? 생산하다 할 때 산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자, 쌀미자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증식은 이제 좀 퍼져나간 느낌이잖아요. 쌀 생산량을 증식하는 계획이 바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통치 시대의 총독도 이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사이토 총독입니다.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듣거라. 지금 너네 조선인들은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던데 앞으로 우리 대일본 제국이 나서서 너네 조선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이 질병과 같은 쌀 생산량 우리가 늘려주겠다. 실제로요, 이 산미 증식계획 때 수많은 과학 기술력이 동원되어 전국 각지의 댐이나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그 다음에 보와 같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허와 실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증가된 쌀 생산량을 보통 교과서에서는 증산량이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총독부, 즉 일제가 우리의 생산된 쌀들을 수탈해 가요. 빼앗아 가거든요. 우린 이런 양을 가리켜 무슨 탈량? 수탈량이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그 허와 실을 보자면 1920년대 산미 증식의 결과는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컸다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이 내신 기간이었다면 우리 친구들 산미 증식 계획만 하더라도 10분 정도 해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략을 한 거거든요. 이 윈터 특강의 특징상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넘버링 4번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910년대에 넘버링 4번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니 우리 친구들? 몇 차 조선교육령? 4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무단 통치로 백할 필요성이 있어요. 1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뭐였죠? 한마디로 1911년도에 제정된 교육령이었죠.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의 핵심, 우리 친구들이 기억나나? 이때 당시에는 교육이 가능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은 어디까지나? 기초교육. 어디까지나? 기본교육만 가능했고 절대로 고등교육은 가능했단 얘기야? 불가능했단 얘기야?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1920년대가 와서야 고등교육이 가능해지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제정된 법이 2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몇 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조선교육령은요, 제정된 시기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들었다는 건 예비고일 친구들 1등급 전용 선지가 되겠습니다. 1차 조선교육령이 11년이고 2차 조선교육령은 배수로 가는 게 좋아요. 11년도에 2배수. 몇 년이에요? 1922년. 되게 유명한 연도니까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끔씩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진짜 이거 외워야 되냐고, 연도를 외워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던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고1 내신 한국사에서 웬만한 문제들은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든 학교에는 킬러 문제가 있거든. 그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꼭 두세 문제씩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의아하겠지만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22년도라는 거, 1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요, 드디어 무슨 교육이 가능해졌다? 고등교육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하에 대해서 말이죠.
1920년대 조선 교육령의 핵심은요, 사실 고등교육이 가능해진 건 맞지만 20년대가 되면 일본 학생들의 숫자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학생들과 일본 학생의 취학률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취학률을 비교했을 때는 월등하게 더 누가 앞섰다? 일본 학생들의 취학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등호의 의미는 취학률이란 변수를 봤을 때, 취학률은 입학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이 내신 기간이었다면 선생님은 이 통치 방식만 하더라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할 텐데 아쉽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이 된다면 제가 독단적으로 현장 강의랑은 별개의 의미로 민족 말살 통치를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친구는 선생님 인스타나 아니면 메일이나 댓글로 얼마든지 달아주세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